일주일에 4번 진행되는 빼곡한 스케줄에 지친 탓일까요? 이번 주에 출석하는 모습에서 상당히 피로가 느껴지던데요. 특히 어제 오늘 출석 장면을 보면서요. 많은 분들이 착잡함을 가눌 길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머리까지 흐트러진 모습은 네. 처음 봤죠. 뭐 올린 머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정돈된 모습을 보였었고 네. 한때 이제 발톱 이상 때문에 병원도 다녀오기도 했었지만은 그래도 그러니까 몸매무새 자체가 흐트러진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옷도 바꾸고 그렇지만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초췌한 모습으로 공판장에 네. 나타나는데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10월 말에 이제 구속기간 만료 시점에 맞추다 보니까 재판부와 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많이 일정 조율을 했지만 일주일에 4번의 재판은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네. 일주일에 4번 재판을 해도 그때그때마다 증인신문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앉아서 집중해서 듣고 혹시라도 불리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또 반론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걸 놓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뭐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사실 건강 이상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재판을 진행 일정대로 그대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은 계속 이어지고 2달 뒤면은 1심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박 전 대통령의 행적,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이 중요한 일정으로 될 정도로 정책에서 백선은 만들어야 되는지만 긍정만 수두룩한 모습에서 국민들이 내 세금이 저기에 들어갔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만이 오직 그 혼자서 정치를 했던 게 아니니까 그 안에 네. 정부 각 기관이 있었고 모든 정부 기관들이라든지 여기에서는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해왔다. 이것은 이제 백선은 만들어야죠. 그런데 네. 이번에는 이제 이 박근혜 정부는 다른 정부하고 좀 특별하게 좀 다른 점이 탄핵을 이제 임기 중에 탄핵을 당해서 대통령직이 이제 정지됐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제 스스로가 이 정부가 스스로가 자기들의 추진했던 정책을 또 추진했던 행정 그 과정을 거기다 스스로 평가를 해버리면요 자화자찬이 되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되면 국민이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대통령이 이런 정책을 해왔다면서 모두가 비판은 일색으로 가는데 자신들이 거기서 만약에 자화자찬식의 어떤 우리가 이렇게 85%나 뭐 그동안 공약을 지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신뢰성이 떨어지고 그것이 네. 필요 없는 논란을 부추기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백선은 만들어내야 돼. 네. 백선은 뭐 만들어내더라도 정말로 그 춘추필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쓰기는 하되 내가 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수리부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팩트만 우리가 네. 이제 기자들이 기사 쓸 때 제일 원칙이 뭡니까? 팩트만 쓴다는 거죠. 평가하지 마라 이거죠. 자신이 바로 그런 식으로 이번에도 할 때는 정부가 정말 어렵긴 어렵겠지만은 스스로 평가는 완전히 빼고 있었던 사실 그 팩트만을 그대로 썼더라면 그것을 그것을 이제 읽어본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자면 비판하고 나서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그 중간에 그만둔 정부로서 너무 자신들을 방어 기제가 작동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평가를 한 것은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벌써 박 전 대통령의 정치로의 입문이 20년이 돼갑니다. 이분을 바로 주무대로 끌어올리고 데뷔를 시켰던 이회창 전 총재가요. 박 전 대통령을 영입은 했지만 대선 때마다 두 분이 악연처럼 권력 의지가 충돌하면서 껄끄러워졌었습니다. 두 사람 간의 냉탕, 온탕호 같던 과거사 영상으로 마련을 해봤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합당을 하면서 일체 어떤 그 지분 요구를 하지 않는다. 우리가 정치 개혁을 위해서 모였는데 솔선수범해야 된다. 아주 큰 결단을 하셨습니다. 저 출신 바로 들어갔어요. 추운 데서 오래 기다리지 않았어요. 저희 이미 뭐 한 4시간 정도 기다려서 괜찮습니다. 그냥 손이 다 얼었겠어요. 하이 우차가 끼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표에게서 어떤 대답이나 어떤 그런 반응은 혹시 뭐 공식 비공식적으로 들으신 바는 없습니까? 박 대표도 그런 국민의 마음, 특히 이제 박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이제 국민의 마음을 믿고 국민의 마음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유독 2002년, 2007년 대선이 있을 때마다 저렇게 어르신 같은 분일 텐데 어떻게 원로가 박 전 대통령 집 앞에서 4시간을 추위에 떨며 기다려야 했나요? 저 때도 세 번째였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결국은 삼고초를 했었고요. 그 세 번째를 했었는데 두 번은 뭐 시간 너무 늦게 찾아오셨다. 세 번째는 바깥에서 저게 바로 삼성동 예, 박근혜 전 삼성동 대통령 자택. 자택이군요. 이번에 이제 처음에 이제 탄핵 이후에 잠시 머물렀던 자택인 거고 저렇게 바깥에 있다는 이유로 또 만나지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연이 참 어떻게 보면 좀 기구했던 게 이제 이명박 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경선 과정에서는 충돌을 했었고 네. 그때 이제 이회창 총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박 전 대통령을 편들어주지 않고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을 편을 들어줬다가 뭐 BBK 사태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회창 총재가 또 밖으로 나와서 본인이 또 독자 출마를 선언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거꾸로 가서 박 전 대통령에게 이제 내가 밖에 나왔으니 도와달라라는 식으로 저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네. 지금 보시다시피 만나주지 않았고 그 만나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실 치열했었습니다. 뭐 그때도 이미 뭐 최순실이라든가 정윤회 씨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까지 네. 치열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입은 상처 때문이었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저 추운 겨울에 4시간 동안 이회창 전 총재가 서 있었지만 끝내 만나주질 않았던 거죠. 네, 이렇게 지독한 경선 처음 봤다.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말했던 이회창 당시 총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회창 전 총재가 이제 회고록을 출간하면서 과거 일들이 다시 새삼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어떤 인연이 맺어졌느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인 틀로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썩 좋지 않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게 평가를 내렸는데요. 그 좋게 평가를 내리지 못했던 부분은 과거 뭐 안 좋았던 인연이라기보다는 결국 보수가 현재 상태까지 이렇게 무너지도록 만든 가장 큰 책임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다. 네. 이런 것이고요. 그걸 밝히면서 과거에 이제 박 전 대통령하고 만났던 과정들에 대해서도 함께 밝혔는데 이 1997년도 12월 1일이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촌이죠. 박재홍 전 의원이 중간에 다리를 놔서 이회창 총재하고 박 전 대통령하고 서로 처음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98년도에 대구 달성에 출마를 하도록 해서 결국 국회의원에 정치에 입문할 수 있도록 해준 게 바로 나 이회창이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관계로만 비춰지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 2002년 이제 대선 직전에 두 분이 결국은 서로 대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다가 결국 뭐 대선 룰 만들고 이러는 부분에서 서로 틀어지는 바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그냥 당을 뛰쳐나오게 되고 그때 미래한국연합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이 새로운 박근혜 신당을 만들었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당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결국 한나라당을 차떼기 문제 때문에 천막당사를 만들어서 박 전 대통령이 당을 구하고 다시 또 갔는데 이회창 전 총재가 다시 또 대선 출마를 하는 바람에 또 사이가 갈라지고 네. 이게 몇 번이나 같이 이렇게 사이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했던 과정들을 지금 이번에 회고록에서 이렇게 쭉 기술을 해놨습니다. 영입할 때는 한나라당의 외연을 넓힐 좋은 자산이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평가했던 이회창 총재였습니다. 자신이 대선에 꿈을 이루지 못한 거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면서 이루고자 한다라고 하던데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결국 새누리당의 외연을 높인 게 아니라 보수의 입지를 좁힌 사람이라고 이제 지난 촛불을 통해서 실패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물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저 보도되고 이러기로 보면 이제 이회창 전 총재가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싶어하는 그 열정은 대단했지만은 그러나 대통령 돼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네. 전혀 모르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함으로써 그래가지고 탄핵이라는 이런 사태를 맞음으로써 우리 말하자면 보수 진영을 완전히 네. 이 괴멸 상황까지 몰아왔다. 이제 이 점을 지적하는 건데요. 그렇게 네. 함으로써 스스로는 이제 보수를 지켜내는 또 그 보수의 그 원로, 네. 보수의 대표적인 그런 아이콘으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는 그런 인상인데
물론 뭐 이회창 전 총재가 그런 역할은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이 회고록에서 과연 이회창 전 총재의 역할은 어느 정도인지 이건 또 훗날에 이제 다 네. 평가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리하게 또 삼선까지 나오신 것은 또 자랑할 만한 일은 못했죠. 예. 세 차례 대선에서 고배를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전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걸까요? 내가 나라를 나라답게 슬로건 원조입니다라고 얘기하시듯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 창고에서 막 갖다 쓰시더라고 얘기하던데요. 그 포스터가 저건가요? 예, 그렇죠. 저 이해창 전 총재가 출마했을 때 그때는 이제 여당이었으니까 1번이었는데 네. 나라다운 나라라는 구호를 내걸었었거든요. 근데 그 옆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출마하셨을 때 나라를 나라답게라고 썼거든요. 근데 저거를 이제 내 거 가져다 썼는데 그렇다고 뭐 비판하지도 않고 얼마든지 내 창고에서 다 가져다 써도 좋다. 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 나라를 나라답게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대선 때 내걸었던 거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촛불에서 이게 네. 나라냐라는 구호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쵸. 그거에 대해서 나온 건데 이제 이해창 전 총재가 보기에는 그게 좀 비슷해 보였던 모양이에요. 하여튼 그걸로 이렇게 뭐라고 하신 건 아니고 얼마든지 써도 좋다라고 따라 쓰였으니까 이제 원로 아니십니까? 네. 아니, 근데 회고록이 좋은 점이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서 써도 되는 거예요.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회고록 그렇게 썼잖아요. 자기식 생각대로 쓰는 건데 네. 뭐 이해창 전 총재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경험한 얘기들을 본인의 시각을 중심으로 해서 쓰는 거니까 네. 본인의 생각으로 볼 때는 내가 나라다운 나라라고 예전에 슬로건 썼는데 나라를 나라답게라고 하니까 본인 거를 또 따라서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뭐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처음 하는 일이니까 아무래도 어설프다, 서툴게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말을 많이 문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데 다만 이제 문 대통령이 좀 뭐랄까 너무 보여주기식 네. 그런 것에 좀 치중하는 게 아닌가 이런 고언은 또 했는데 어쨌든 이 언론이니까 거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뭐랄까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면서 또 문 대통령한테까지 대해서 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이래 되면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문제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스스로 이제 도전했다가 실패한 분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이 성공해서 지금 대통령 기운을 수행하는 분한테 대해서 지금 바로 원로라는 분이 이제 바로 공격을 만약에 한다면 그것도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원로로서 조언해주고 격려해주는 뭐 이런 차원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아까 우리 김 평론가 말씀대로 회고록이란 건 너무 자기 주관적으로 쓰면요. 네. 나중에 전체가 불신받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참 회고록 쓰는 거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일주일에 4번 진행되는 빼곡한 스케줄에 지친 탓일까요? 이번 주에 출석하는 모습에서 상당히 피로가 느껴지던데요. 특히 어제 오늘 출석 장면을 보면서요. 많은 분들이 착잡함을 가눌 길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머리까지 흐트러진 모습은 네. 처음 봤죠. 뭐 올린 머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정돈된 모습을 보였었고 네. 한때 이제 발톱 이상 때문에 병원도 다녀오기도 했었지만은 그래도 그러니까 몸매무새 자체가 흐트러진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옷도 바꾸고 그렇지만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초췌한 모습으로 공판장에 네. 나타났는데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10월 말에 이제 구속기간 만료 시점에 맞추다 보니까 재판부와 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많이 일정 조율을 했지만 일주일에 4번의 재판은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네. 일주일에 4번 재판을 해도 그때마다 증인신문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앉아서 집중해서 듣고 혹시라도 불리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또 반론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걸 놓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 건강 이상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재판을 진행 일정대로 그대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은 계속 이어지고 2달 뒤면은 1심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박 전 대통령의 행적,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이 중요한 일정으로 될 정도로 정책에서 백선은 만들어야죠. 만들어야 되는지만 긍정만 수두룩한 모습에서 국민들이 내 세금이 저기에 들어갔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만이 오직 그 혼자서 정치를 했던 게 아니니까 그 안에 네. 정부 각 기관이 있었고 모든 정부 기관들이라든지 여기에서는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해왔다. 이것은 이제 백선은 만들어야죠. 그런데 네. 이번에는 이제 이 박근혜 정부는
다른 정부하고 좀 특별하게 좀 다른 점이 탄핵을 이제 임기 중에 탄핵을 당해서 대통령직이 이제 정지됐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제 뭐를 스스로가 이 정부가 스스로가 자기들의 추진했던 정책을 또 추진했던 행정 그 과정을 거기다 스스로 평가를 해버리면요 자화자찬이 되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되면 국민이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이제 국민의 마음을 믿고 국민의 마음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유독 2002년, 2007년 대선이 있을 때마다 저렇게 어르신 같은 분일 텐데 어떻게 원로가 박 전 대통령 집 앞에서 4시간을 추위에 떨며 기다려야 했나요? 저 때도 세 번째였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러면 삼고초를 했었고요. 그 세 번째를 했었는데 두 번은 뭐 시간 너무 늦게 찾아오셨다. 세 번째는 바깥에서 저게 바로 삼성동 예, 박근혜 전 삼성동 대통령 자택. 자택이군요. 이번에 이제 처음에 이제 탄핵 이후에 잠시 머물렀던 자택인 거고 저렇게 바깥에 있다는 이유로 또 만나지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연이 참 어떻게 보면 좀 기구했던 게 이제 이명박 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경선 과정에서는 충돌을 했었고 네. 그때 이제 이회창 총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정책을 해왔다면서 모두가 비판은 일색으로 가는데 자신들이 거기서 만약에 자화자찬시가 어떤 우리가 이렇게 85%나 뭐 그동안 공약을 지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신뢰성이 떨어지고 그것이 네. 필요 없는 논란을 부추기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백선은 만들어내야 돼. 네. 백선은 뭐 만들어내더라도 정말로 그 춘추필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쓰기는 하되 내가 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수리부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팩트만 우리가 네. 이제 기자들이 기사 쓸 때 제일 원칙이 뭡니까? 팩트만 쓴다는 거죠. 평가하지 마라 이거 자신이 바로 그런 식으로 이번에도 할 때는 정부가 정말 어렵긴 어렵겠지만은 스스로 평가는 완전히 빼고 있었던 사실 그 팩트만을 그대로 썼더라면 그것을 그것을 이제 읽어본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자면 비판하고 나서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그 중간에 그만둔 정부로서 너무 자신들을 방어 기제가 작동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평가를 한 것은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벌써 박 전 대통령의 정치로의 입문이 20년이 돼갑니다. 이분을 바로 주무대로 끌어올리고 데뷔를 시켰던 이회창 전 총재가요. 박 전 대통령을 영입은 했지만 대선 때마다 두 분이 악연처럼 권력 의지가 충돌하면서 껄끄러워졌었습니다. 두 사람 간의 냉탕, 온탕호 같던 과거사 영상으로 마련을 해봤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합당을 하면서 일체 어떤 그 지분 요구를 하지 않는다. 우리가 저 정치 개혁을 위해서 모였는데 솔선수범해야 네, 된다. 정말 아주 큰 결단을 하셨습니다. 여자 출신 바로 들어갔어요. 추운 데서 오래 기다리지 않았어요. 저희 이미 뭐 한 4시간 정도 기다려서 괜찮습니다. 그냥 손이 다 얼었고 있어요. 하이 우차가 끼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표에게서 어떤 대답이나 어떤 그런 반응은 혹시 뭐 공식 비공식적으로 들으신 바는 없습니까? 박 대표도 그런 국민의 마음, 특히 이제 박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알고 있을 거예요.